여러분 고대 세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로마? 이집트? 그리스? 모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강대국들이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로마조차 두려워했던 고대의 강국, 다키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깊은 숲과 거대한 산이 키워낸 전사들, 그 신비로운 왕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키아 왕국의 탄생. 다키아 왕국은 오늘날 루마니아와 몰도바, 헝가리 일부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트란실바니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이 형성되었죠. 다키아인들은 스스로를 다키족이라 불렀으며 인도유럽계 트라키아인의 분파로 여겨집니다. 풍부한 농업지대와 방대한 금속 자원, 특히 금과 은 덕분에 다키아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깊은 숲과 가파른 산맥이 많아 다키아인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형을 활용해 고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사 집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설적인 두왕. 초기에 다키아를 하나로 통합하고 강국으로 만든 인물은 보레비스타였습니다. 그는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고 발칸반도 전역에 걸친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보레비스타는 심지어 갈리아까지 영향력을 넓히며 로마 공화정 후기에 큰 위협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수십 년 후 데케발루스 왕의 등장으로 찾아옵니다. 데케발루스는 지혜로운 외교가이자 뛰어난 전술가였으며 무엇보다 민족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키아를 통합하고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거대한 로마 제국에 대적할 준비를 마칩니다. 다키아와 로마. 다키아 왕국은 로마 제국의 부흥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다키아가 가진 막대한 금광은 로마 황제들의 눈에 띄었고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로마의 국고를 채우고 제국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키아 원정에 나섭니다. 101년에 시작된 1차 다키아 전쟁은 다키아 전사들의 치열한 저항으로 인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케발루스는 산악 게릴라전을 벌이며 로마군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조건부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데케발루스는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로마에 반기를 들었고 이에 분노한 트라야누스는 105년 2차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트라야누스 다리를 세워 병참로를 강화하고 대군을 이끌고 다키아의 수도 사르미제게투사로 진격했습니다. 결국 수도가 함락되고 데케발루스는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키아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됩니다. 다키아의 종교와 영생. 다키아인들의 삶은 종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중심에는 단 하나의 신 자몰세스가 있었습니다. 자몰세스는 인간과 신의 중간 존재로 여겨졌으며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그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종교적 신념은 다키아인들의 삶과 전쟁 방식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신과 하나 되는 신성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키아 전사들은 로마군과 싸울 때에도 놀라운 용맹성을 보여주었으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다키아인들은 일정 기간마다 제비뽑기로 한 젊은이를 선택해 신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이는 의식을 통해 신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 과정 역시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다키아 사회에서 죽음이 곧 새로운 탄생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키아의 수도 사르미제게투사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거대한 종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신전과 성스러운 제단 그리고 천체 관측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특히 거대한 원형 석조 구조물은 오늘날에도 큰 신비를 자아냅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해와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종교 행사나 제사의 시기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다키아인들은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숲, 강, 산과 같은 자연물은 신성시되었고 이들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키아인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키아 종교는 후에 로마와의 융합 과정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키아를 속주로 삼은 후에도 자몰세스 숭배는 민간 신앙으로 오래도록 유지되었고, 이는 오늘날 루마니아 민속 전통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키아의 종교는 그들의 정신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었던 그들의 신앙은 다키아인들이 강대국 로마에 맞서 싸우고 끝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깊은 원천이었습니다. 다키아 전사들의 무기 팔루스. 다키아 전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특유의 곡형 무기 팔루스였습니다. 팔루스는 고대 전쟁사에서 독특하고도 치명적인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팔루스는 단순한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곡선 형태로 휘어진 이 무기는 적의 갑옷과 방패를 꿰뚫기에 최적화된 무시무시한 전투 도구였죠. 팔루스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한 손으로 사용하는 짧은 버전, 또 하나는 양손으로 사용하는 긴 버전입니다. 짧은 팔루스는 민첩한 근접전을 위해, 긴 팔루스는 강력한 일격으로 적을 베어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팔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칼날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단순히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방어구를 찍어 누르고 찢어내는 전투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병사들의 전형적인 장비였던 스쿠툼이나 로리카 세그멘타타조차 팔루스 앞에서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다키아 전사들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기습과 급습을 반복했으며 팔루스를 활용해 로마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1차 다키아 전쟁 중 로마군은 팔루스의 위력을 직접 경험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로마는 헬멧의 옆면을 보강하고 방패를 더욱 두껍게 개량하는 등 방어 장비를 긴급히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팔루스의 위력은 트라야누스 기둥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조각가들은 다키아 전사들이 팔루스를 높이 들어 로마 병사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생생히 새겨 넣었는데, 이는 다키아 전사들의 두려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의 무기 기술을 인정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팔루스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다키아 전사들의 전투 철학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공격성과 용맹함, 그리고 지형을 이용한 유연한 전술은 이 독특한 무기를 통해 완벽히 구현되었습니다. 오늘날 팔루스는 다키아 문명 연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유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민속 예술에서도 곡선 형태의 무늬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다키아 시대의 팔루스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키아의 멸망. 로마는 다키아를 정복한 후 다키아 전역의 로마 도시들을 건설하고 대규모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계속된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3세기 중반 다키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키아인들의 혈통과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과 다키아인의 융합은 후에 루마니아 민족의 기원이 되었고, 오늘날 루마니아 국명조차 로마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루마니아 국장에는 다키아 전설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가 등장하며, 다키아는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영광의 시대이자 민족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